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7번째 시간인데요. 자, 20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7번째 시간이니까 많은 강들을 여러분들이 해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강도 힘내서 함께 해보시고요. 완강의 그날까지 같이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교재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성과 사랑의 윤리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이번 강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초점을 두 가지를 맞췄는데요. 하나는 뭐냐, 균형주의자의 입장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균형주의자라는 건 한쪽에 기울어진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워낙에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서 논쟁이 붙기도 하는 성소수자 문제나 아니면 뭐 양성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중립적인 입장에 양쪽의 찬반의 논거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과 사랑의 윤리, 분명히 수능 시험에 한 문제는 다뤄져요. 주로 성소수자에 관련된 문제가 순서도형이나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형태로 수행평가 문제 형태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원을 공부하시면서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성과 사랑의 문제를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하면서 어렵지 않구나 라고 접근을 시키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역시 인체 실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자, 잊지 말아야 될 원칙들이 있었죠? 뭐예요? 자, 결과론적 접근은 안 된다. 기억나시나요? 자율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네 가지의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오케이. 자, 복습을 간단하게 했고요. 그러면 이번 강 이것만은 꼭을 제시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나왔네요. 성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선생님이 사실은 학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요, 여러분들과 토크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를 한 분 딱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성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질문들을 사전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실 토크로 진행을 해보죠 라고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성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양성평등의 문제 시험에 다뤄지죠. 성소수자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찬반 논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상품화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제가 조정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최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맥, 그리고 뭐 한강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이 조정래 하면은 역시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하 소설의 작가입니다. 조정래 씨가 최선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 내리네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 스스로를 감동시킬 때 쓰는 말이 최선이다.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정말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스스로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를,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너무 감동스러운데? 저렇게 멋있을 수가, 이렇게 느끼셨으면 그때 최선을 다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최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업을 설렁설렁하면 안 되겠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자료들이니까 꼭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고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성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교재는 66페이지입니다. 함께 펴주시고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의 의미와 가치를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의 의미는 자연적 의미를 갖고 있죠. 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바로 생물학적 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gender라고 표현하는데요. 사회적, 문화적 성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 사회의 사회화 과정과 연관이 깊다. 근데 조금 이따가 이 성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연결되는 게 있을 건데요. 성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 역할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그 사회가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성 역할을 주입시키고 사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그 사회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사회문화적 성입니다. 자, 욕망으로서의 성, sexuality라고 표현하는데요. 욕망이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자연적인 성, 사회적, 문화적 성과 다르게 성적 관심과 성적 활동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욕망으로서의 성에 대한 얘기가 쾌락적 가치와 연결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의 가치라는 건 자연적 성, 사회문화적 성과 욕망으로서의 성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성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생식적 가치, 그 다음 쾌락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뽑아서 필기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성의 가치. 자, 성의 가치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역시 생식적 가치인데요. 생식적 가치는 아까 우리가 성을 정의 내릴 때 생물학적 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역시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자녀를 출산하는 그 생식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66페이지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밑줄을 그시면 되겠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한다. 2세를 출산함으로써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 기능을 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한 가치겠죠.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쾌락의 가치입니다. 쾌락의 가치라는 건 분명히 쾌락이 있다라는 거죠. 성은. 근데 이 쾌락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 쾌락이다라는 건 절제가 따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다뤄지는 철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백과사전에 에피큐로스, C-U-R-U-S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에피크로스 수업을 할 때마다 에픽하이를 떠올려라 라고 이제 에피크로스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에픽하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제 본인들이 음악을 통한 참된 쾌락을 추구해보겠다 이런 말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만을 진정한 쾌락이라고 본 게 아니죠. 에피크로스는 사실 쾌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 쾌락은 쾌락에 패러독스가 있다. 역설 혹은 쾌락의 영리현상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에피크로스가 얘기한 쾌락의 역설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을 보자고요. 자, 쾌락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항상 발생되는 것인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쾌락이 발생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고팠을 때 밥을 먹게 되면 쾌락이 발생되겠죠. 근데 육체적 쾌락은 특이한 코스를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정점을 찍게 되면 다시 쇠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게 만약에 0이었다면 100까지가 우리가 이제 최고치다라고 봤을 때 배고파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쾌락이 늘어납니다. 정점을 딱 찍죠. 근데 거기에서 더 먹어봐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다시 고통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은은 뭐냐면 쾌락의 공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쾌락은 이코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면 쾌락이 나오죠. 아까 밥 먹는 것도 그렇지만 쾌락 중에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에서 모의고사에 1등급을 받고 싶다. 욕망합니다.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쾌락이 산출되겠죠. 욕망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럼 고통이 산출되겠죠. 이런 공식인데 에피크로스가 주목한 쾌락은 결국
위에 있는 분자를 계속 늘려나가겠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분의 성취도 했을 때 이것을 계속 높이면 되잖아 라는 것도 굉장히 쾌락이 산출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분자를 높이는 거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요. 욕망 많이 해. 대신 더 많은 걸 가져. 그러면 쾌락이 산출되지.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에피크로스는 이 공식에서 하나를 더 주목하죠. 뭡니까? 요거를 줄여도 쾌락은 산출돼요. 그죠? 욕망을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시켜버리면 무한대에 가깝게 발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줄이는 것이 이 사람의 진정한 쾌락인데 우리가 쾌락이다라는 걸 추구하는데 역시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을 대할 때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으로만 생각하고 추구하게 될 경우엔 그 뒷면에 권태로움과 또 따라오는 게 고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제 미학이 필요하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에피크로스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에피크로스 잠시 뒤에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리를 해보죠. 역시 인격적 가치를 갖는다. 인격이라는 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종족 번식의 본능으로서 성을 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정신적인 사랑과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인 성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런 면에서 요 세 가지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느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 에피크로스 이야기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교재 뉴 탐스런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를 잘 모르거나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에피크로스 전에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고대 그리스 쪽이 아니고 그 시대에 기원전 6세기, 5세기 이 정도의 북아프리카 쪽에서 활동하던 키레네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키레네 학파라는 사람들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겨. 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이런 단순하고 순간적이며 육체적 쾌락을 탐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닌데 쾌락은 분명히 역설이 있는데 파라독스가 있는데 영리현상이 있는데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에피크로스는 이거죠.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에피크로스가 가장 강조했던 건 적절한 절제가 따라야 진정한 쾌락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지나치면 고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중용의 자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성의 가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자, 이 시간에는요. 곧바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곧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생님이 뽑아왔는데요. 빠른 속도로 그런 유형 파악을 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보시죠. 쾌락은 추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내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특히 육체적인 쾌락. 성의 쾌락적 가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비만과 질병에 따르게 되죠. 오히려 고통이 초래된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성적 쾌락도 추구하면 할수록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건강을 해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네,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에피크로스의 진정한 쾌락이란 영리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골라내시면 돼요. 기억, 성적 활동에는 절제가 필수적이다. 동그라미죠. 골라주시고요. 니은, 무분별한 쾌락은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무분별하다라는 건 분별을 하라라는 거고 절제를 하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은 종족 보존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아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성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생식적 가치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런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데 여기에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주로 생식적 가치만 주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쾌락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사랑이 없이도 성적 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이 없어도 성적 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건 성과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밑줄 읽어보세요. 우리 교재에 있죠? 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성적 관계가 내 자유대로, 내 선택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쪽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딱 보면, 그죠? 마음대로 나의 선택이야. 응? 이걸 왜 사회에서 뭐라고 해? 막 이런 거죠. 무분별한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결혼했을 경우에 성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성은 결혼과 연결될 때 이건 뭐예요? 보수적 입장. 그래서 보수주의적 입장에다 밑줄 하나. 아니다. 사랑이라는 게 동반된 성적 행위는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것은 중도주의적 입장. 요 정도를 정리하면 됩니다. 자, 가장 보수적인 거 선생님이 말한 대로 결혼과 성은 이코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랑이 전제된 성적 활동은 가능하다. 중도주의적 입장. 냅둬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게요. 자유주의적 입장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쾌락에 대한 얘기, 절제에 대한 미학에 대한 얘기와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제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왼편에 보이는 에피크로스와 뭐 같은 노선의 뭐 쾌락을 이야기한, 쾌락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권태로움이다. 그러면 진정한 것은 뭘 통해서? 뭐 금욕적 가치 뭐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아르투르 쇼펜하워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제가 갖고 온 건 지금 표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굉장히 사랑을 아름답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 그런 게 과연 있단 말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염세주의 철학, 부정적으로 세상을 봤던 철학자고요. 오른쪽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쓸 만큼 사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사랑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에 나오는 주제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딱 범위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니까 요 단원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무겁게 접근하는 것 같길래 사전에 학생들한테 관심 있어 하는 너희들이 정말 표면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걸 나한테 배우지 말고 정말 관심이 있는 성과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선생님한테 한번 줘봐. 그러면 선생님이 토크쇼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뭐 엄청나게 줬죠. 그래서 한 100여 개의 질문들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띄워놓고 학생들과 토론을 한 거예요. 토크쇼를 진행한 거죠. 다만 제가 지식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 명 딱 초빙을 해서 둘이 앉아서 마이크를 딱 설치해 가지고 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전문가는 양호 선생님을 모셨어요. 가장 간단하니까. 그래서 질문들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가벼운 것부터 막 나왔는데요. 성과 사랑에 관한 진실 토크. 남자 보는 눈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외로워서 그런 걸까요? 외로워서 그런 거죠. 근데 남자 보는 눈이 낮은 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쏠 탈출하고 싶어요. 인기가 많아지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화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사랑에 빠지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를 단층 촬영해 보니까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판단 능력이 흐려진다는 게 뇌의 단층 촬영에서 확인이 됐고요.
사랑과 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성적 교감은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인가요? 이거 중요한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게 좀 이따가 이제 나올 주제고요. 심각한 주제로 이제 넘어가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LGBT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올 얘기거든요. 막 진솔하게 토론을 해봤죠.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뭔가요? 이런 질문을. 이거 에리 프롬 얘기에서 이제 다뤄질 겁니다. 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배려가 동반돼요. 핵심. 집착은 뭐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런 진실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정말 질문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얘기하고 싶다? 그게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학생들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과 사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모든 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은 고등학교 때 이성교제하면 성적이 정말 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더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윤리 선생님이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해야 될 것들이 이성교제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대학 가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게 항상 결론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진정한 성과 사랑의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 헤쳐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랑은 업됩니다. 이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에 흠뻑 빠졌다. 사랑, 너무 소중한 우리의 근원적인 정서고 가치야. 쇼펜하우어는 그런 거 없답니다. 종족 번식의 본능이 발휘되는 거래요. 사람을 보고 딱 사랑에 빠졌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이 사람 굉장히 여성도 혐오했던, 여성을 오징어에 비유했던 사람이죠.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 혐오 그리고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사랑도 없다라고 봤네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바로 이 Art of Loving, 즉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등장하고 있는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둘 사랑에 대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 우리 교재 67페이지 자료 탐구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자, 에리 프롬의 사랑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관심과 배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를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 배려. 이것은 사랑의 기본적인 감정 형태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사랑과 집착, 스토킹의 차이는 바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건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스토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책임감, 존경과 지식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요거부터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스턴버그는 바로 열정과 친밀한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자료 탐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 배려라는 걸 바탕에 깔고 있어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발현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정말 멋진 사랑을 하려면 어때야 되지? 요거 잊지 마세요. 그죠? 상호 존중, 그리고 존경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렇게 에릭 프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주제는 바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주제인데요. 66페이지 역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과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올바른 성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성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배려, 동그라미 저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존중을 근간으로 한다. 자,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나왔죠?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음양론입니다. 자, 음양론이라는 건 흔히 동양사상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동양사상에서는 남녀의 관계, 그죠? 그리고 또 뭐 태양과 달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낮과 밤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음양의 조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약간 태극 모양 같지 않습니까? 그죠? 태극과 음양 오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관계는 뭘 강조하는 거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음양론입니다. 그러면 결국 음양론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남녀를 바라보는데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예요. 그게 바로 음양론.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다라는 것, 혹은 시험 문제에 위계질서를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버리면 이건 틀린 선택지죠. 그래서 상호 보완과 조화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요 음양론의 관점에서 남녀의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성윤리의 확립에서 바로 음양론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근원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며 상호작용과 교감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다. 음양론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과연 음양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다음 통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그 비율을 좀 추이를 이렇게 연도별로 통계치를 잡아보니까요. 이건 통계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남녀가 지금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개선이 돼 나가면 긍정적일 텐데 지금 2014, 2015 마찬가지인데요. 자, 한 둘 간의 차이가 한 20%포인트 정도는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20%포인트 정도는. 그래서 남자와 여성이 실질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여 수준도 역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급여 수준 자체가 62.6%, 남성에 해당되는 62.6%를 여성이 받고 있다는 건 역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다음 66페이지 맨 아랫부분과 6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럼 양성평등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깔끔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성차별의 예는요.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된 성 역할 요거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고정된 성 역할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젠더 얘기입니다. 즉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어떤 남성상, 아까 남성다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성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화시키느냐, 교육시키느냐, 주입시키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남성다움 뭐가 있을까요? 여성스러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표현했지만 많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유교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성 역할과 성의식이 있죠. 그런데 뉴기니아에 가보면요. 챔블리 부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점이 완전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막 이루고 다니고요. 챔블리 부족에선 남성들이 굉장히 수다스럽고 이렇게 공간 확장적이지 않고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완전 반대로. 아라페시 부족이라는 뉴기니아의 부족은요. 전부 다 여성스러워요. 남성, 여성 다.
그 다음에 문두구모 부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다 남성적이에요. 굉장히 막 활발하고 거칠고. 그러니까 성 역할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시대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나 업적을 무시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하게 되면 양성평등이 성차별로 가게 되는 문제가 만들어진다. 성차별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 낭비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좋은 인력들이 차별을 받음으로써 사회 활동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참여를 못할 때 벌어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다음 강에서도 나오게 되는 부부의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차이를 인정한다.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부부 유별이죠. 이건 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부화부순, 부부상경 다 같은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어렵지 않죠. 오히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녀 평등, 즉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18세기, 여기는 19세기, 20세기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신장을 요구하는 사상들은 그리 옛날부터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양성평등의 개념도 채 얼마 안 됐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 것도 얼마 안 됐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최초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이 여성주의자, 즉 페미니스트가 등장하면서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쓰게 돼요. 여기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줘야 된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남자입니다. 공리주의자죠. 어떤 책을 썼어요? 여성의 종속이란 책을 썼어요. 사회적으로 여성이 종속되어 가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비판한 거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회가 다양한 이런 여성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자, 시몬 보바르입니다. 우리가 장폴 사르트르 많이 배우는데요.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으로도 아주 유명했던 세컨드 섹스는 결국 제2의 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여성성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남성은 주체이고 여성은 타자가 돼버린 것을 실존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주제가 벌써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뮤지컬 헤드윅, 플라톤의 향연, 그리고 해피투게더,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와 개인의 취향이란 드라마 이야기가 우리 수업의 후반부를 장식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제는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과 사랑에 관한 가치, 또 성에 관한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성소수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이번 단원에 나오기 쉬운 파트가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내죠. 다양한 수행평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순서도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딱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것들은 주제들이 다 뭘까요? 정말 잘생긴 배우 얼굴이 보이고 있죠?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로 토탈 이클립스에서 천재신 랭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해피투게더라는 영화에서도 고 장국영과 또 양조위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서는 유승용 씨가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에서 성소수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진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겠고요. 양쪽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보여드리는 균형주의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교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또 행복 추구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즉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게 교재의 이야기의 포인트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소수자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문제에 성적 지향은 세 가지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래요.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는 것 이성애.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는 양성애.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트랜스젠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무성애라는 sexuality라는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주된 것은 세 가지 중에 이제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개념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LGB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송송 뉴스로 윤리적 고민하기. 제가 한번 뉴스를 갖고 와봤는데요. 미국의 성인 중에 통계 자료를 잡아봤더니 3.4%가 LGBT에 해당이 된다. LGBT는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바이오섹슈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오섹슈얼, 양성애자를 얘기하죠. 트랜스젠더까지 합쳐가지고 LGBT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엮어서 성소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통계 자료가 3.4%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통계 자료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자료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요게 지금 우리가 성소수자를 다루는 데서 나온 용어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homophobia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감정을 homophobia라고 표현해요. 혐오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퀴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LGBT를 다 포함한 그러한 이 모든 성소수자들을 엮어서 퀴어라고 합니다. 2013년과 2014년 계속해서 이 퀴어 축제가 열렸었는데요. 2013년에는 홍대에서 열렸었고요. 2014년에는 신촌에서 열렸었습니다. 6월 초에 항상 열리는데요. 아, 퀴어 축제 하면 거기에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용어를 설명드린 것은 이 용어를 아셔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13년에 퀴어 축제를 할 때 주제가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였어요. 구호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축제를 벌여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송송 토론단으로서 어떤 얘기들을 이제 주로 했었냐. 성적 취향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이 제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아주 활동을 많이 했던 김태수 학생, 제가 잘 아는 학생인데 이렇게 토론단으로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명희 학생이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닐까? 그 좋아하는 감정이 사회적으로 악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관점들은 약간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 옹호하는 쪽의 입장에서는요. 성적 지향은 모든 질병과 무관하며 자기 의지와 관계없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 여기 하나 참고적으로 써보십시오. 성적 지향이라는 측면은 내가 어떠한 성적 기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선택한 것이 아니다. X 요거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좋아서 선택해가지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선택지에 그것을 선택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다라고 나오면 성적 지향을 어떻게 본 것이냐면 선천적인 지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일 뿐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다수가 올바른 것이고 소수가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름을 인정하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수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소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데 라고 주장을 하는 쪽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10조, 17조 그리고 34조에도 나와 있죠. 행복 추구권과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성적 지향이라는 거 오케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 선천적이지 않으며 성적 소수자는 성문화를 문란하게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선천적이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성적 소수자는 성문화를 문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성문화에 대해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그 뒤에 성소수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보는 쪽이고 성적 소수자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동성애에 의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세대를 이어나가는 생식 기능 그리고 그 생식적인 측면의 성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습니까?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나요? 자, 문제는 이것을 어떤 입장에서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토론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토론의 주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발언 내용 중에 찬성 쪽은요. 동성 결혼도 이성 결혼과 다를 바 없다. 평등하게 취급해줘야 된다. 라고 했더니 반대측, 반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보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닌 선천적인 것이다. 이거는 허용과 찬성의 입장인 건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대로 설명드렸잖아요. 2번.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찬성의 입장이죠. 동성결혼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성의 생식적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요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근거와 맞닿아 있을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재생산할 수 있고 세대를 재생산하는 기능이 없지 않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국가나 사회가 개인적인 감정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찬성 쪽에 놓은 거고요. 가족의 개념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양성이다라는 건 생각의 다름,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건 성소수자의 입장이 되겠죠. 어때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실제로 지금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결혼을 합헌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 몇 개 나라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4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동성결혼에 대한 게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도출되는 건 성상품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상품화라는 건 정의 자체가 뭐예요? 성을 어찌 보면 나의 인격적인 부분의 일부이잖아요. 나의 성이라는 건. 근데 그 성을 상품이나 재화처럼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돈이나 뭐 인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도구로 사용되면 그것을 성상품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을 상품이나 재화처럼 이용하는 것을 성상품화라고 정의 내려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성상품화를 바라보는데 성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인터넷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합헌화할 거냐 아니면 그것은 불법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그런 행위냐라는 것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근데 실제로 80%가 성매매에 대해서는 합헌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불법이다. 라고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서 성상품화를 제가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해서
과도한 노출 금지하는 것을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 법제화하겠다라고 2012년에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방통위와 그다음에 방송심의 규정에서 너무나 지나친 그 노출 이런 것들에 대해선 성상품화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미성년 출연자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 친구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나와서 굉장히 야한 옷을 입고 굉장히 야한 포즈를 취하며 뇌세적인 눈빛과 함께 야한 춤을 춘다. 그걸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쪽에서는 성상품화를 방지하는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다.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겠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아니 뭐 어느 정도 몇 % 화면에 노출되고 몇 초 노출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쪽입니다.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결국엔 이 성상품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고 성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느냐 이 측면이 다른 건 거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성상품화를 바라보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찬성의 입장입니다. 성의 자기결정권 밑줄이죠. 내 자유야.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던 인기가 많아지던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야. 그것을 왜 사회적으로 참견하지? 라는 관점입니다. 표현의 자유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서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논리로 성을 접근하는 것 하나의 도구고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인간의 성이 지닌 본래적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켰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전 모의고사에 칸트는 성상품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접근을 했는데요. 임마누엘 칸트는 성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인격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입장이 되겠죠. 인간의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한 게 맞을까? 어린 나이에 주변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한 거 아닐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고요.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찬성과 반대의 논거들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예요. 9번 문제죠. 마무리입니다. 찬성 논거. 인간은 성적 매력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이건 당연히 찬성 논거가 되겠죠. 인간의 신체는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반대의 논거가 되니까 정답은 2번, 니은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인간을 성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역시 반대의 논거가 되겠죠. 성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 가치를 지닌다. 칸트 떠오르네요. 인간의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건 옳지 않다. 반대의 논거. 이런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성과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실되게 해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키워드 정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신 거 뭐가 있었죠?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절제가 필요하다. 누가 나왔었나요? 네, 에피크로스 쾌락의 역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요소, 관심과 배려, 책임감, 존경과 지식. 누구죠? 에리 프롬. 선생님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후기에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요. 저하고 소통하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웃관계, 친구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자매관계에서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가져야 되지? 라는 단원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